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성들이 혼자서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오히려 자기 위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 위로는 전혀 인체에 해가 없으며 성기능 장애 치료에까지 이용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남성은 혼자 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기력이 없어진다거나 탈모가 생긴다는 등의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죄의식 속에서도 자기 위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한 번을 하더라도 더 제대로 잘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10배 더 느끼면서 자기 위로를 하는 방법과 자기 위로의 장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혼자서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어렸을 땐 방법을 잘 몰라서 바닥이나 벽에 비비면서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성인이 될수록 영원한 파트너인 오른손과 짝을 맺고 주기적으로 자신을 위로하게 되죠.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기 위로를 하는 이유는 남성 올챙이의 유일한 목적은 여성의 난자와 만나서 자손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옛날 원시 시대에는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남성의 정자와 싸워서 승리해야지만 자신의 이세를 가질 수 있었죠. 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늙고 힘없는 정자는 불리하기 때문에 항상 젊고 싱싱한 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남성은 자기 위로를 통해 노후된 정자를 버리고 건강하고 싱싱한 정자를 준비시켜 놓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몽정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도 늙고 약해진 정자를 소모시키고 새로운 정자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자기 위로 행위는 이처럼 번식의 욕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혼 남성은 거의 100% 기혼 남성의 47.4%는 아내를 두고도 자기 위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남성들이 자기 위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 번을 해도 제대로 느끼고 자기 위로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자기 위로를 더 오래 하고 쾌감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배로 느끼는 Stop and Start 방법. 1956년 듀크 대학교 제임스 시만즈 교수는 엄청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조루를 치료할 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법을 발견한 것이죠. 시만즈 교수가 발견한 자기 위로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니 참가자 중 무려 90%가 이 방법으로 조루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조루 치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위로한 사람들의 잠자리 시간이 9배 정도 길어지고 애인의 만족도도 6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만즈 교수가 발견한 더 오래하고 잘 느낄 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준비. 이 방법은 여태 했던 자기 위로처럼 그냥 싸기만 위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감을 제대로 느껴보고 발달시키는 연습이죠. 오직 내 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영상이나 다른 준비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20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내 몸에 집중하기. 발고부터 사정까지 총 10단계로 나눈 다음 천천히 한 단계씩 느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밟고 4단계부터 8단계까지를 중간 단계, 9단계에서 10단계를 사정 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것이죠. 조루가 심하면 발기 후 사정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평소보다 느리게 천천히 하면서 중간 단계에서 오래 쾌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쉬었다 다시 하기. 이 세 번째 방법이 포인트입니다. 사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몇 초 동안 자기 위로를 멈추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느낌상 5단계 정도로 흥분도가 떨어지면 다시 천천히 자기 위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멈췄다가 시작한다고 해서 이 방법의 이름도 Stop and Start입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고 네 번째에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빨리 싸버리고 끝내버리고 싶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횟수를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스타트법으로 자기 위로를 하면 평소 빨리 싸고 끝내던 자기 위로보다 사정 후 만족감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사정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자기 위로할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개운한 기분까지 든다고 해요. 오늘은 조루 치료도 가능하면서 쾌감도 늘리는 스탑 앤 스타트법으로 자기 위로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엔 자기 위로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위로 횟수와 건강. 자기 위로는 며칠에 몇 번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제니퍼 라이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회, 5회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라이더 박사가 무려 18년 동안 성인 남자 31,925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박사는 조사 참가자들에게 건강은 괜찮은지, 자기 위로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떤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위로를 많이 한 사람은 전립선암과 다른 성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자기 위로를 21번 이상 한 사람은 47번 한 사람보다 전립선암이 걸릴 확률이 19% 정도 적었습니다.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해주는 게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자주 하는 건 곤란하니 적당히 일주일에 2-3번 정도 기분 좋게 즐기시는 게 어떨까요? 준 남성 클리닉의 황근 박사는 60세 이상의 남성은 2달 이상 소중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능력과 성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자기 위로를 통해서 성기능을 유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 예방의 효과. 영국 온라인 매체 인디펜던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위로는 엔도르핀을 증가시켜 우울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위로를 통해 절정에 이르면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분비되는데 이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은 고통에 대한 지각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신체의 염증 수준을 줄여 발진과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자기 위로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오늘 밤 숙면을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혼자서 간단하게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파트너가 필요 없기 때문에 청결한 손과 혼자 있을 공간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성적 욕구나 충동이 생겼을 때 혼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신 걱정이나 성병에 걸릴 위험도 없으니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애인이나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지만 자기 위로는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 없고 혼자서도 간편하게 가능하니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유익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전립선암 예방. 중년 이상 남성은 전립선 질환으로 소변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자기 위로를 계속해온 남성은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며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정할 때 고환에서 약 2억 마리의 정자가 시속 45km로 배출되면서 전립선 염증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40대 이후 자주 자기 위로를 한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진단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2%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위로를 많이 하면 머리가 빠지거나 기력이 떨어져서 힘이 없어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들도 많지만 모두 낭설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면역 체계를 향상시킵니다. 자기 위로의 장점 중 하나는 호르몬 코티솔 수치를 높여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 인한 모든 유형의 감염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사정한 후에 백혈구가 분명하게 증가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기 위로를 통해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 각종 질병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잠자리를 더 잘하게 된다. 자기 위로를 하면 회음근이 이완되고 골반저 근육이 수축해서 잭스하는데 필요한 근육들이 단련됩니다. 자기 위로는 건강한 운동도 되는 셈이죠. 오늘은 남성들이라면 모두가 하는 자기 위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느끼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신체에 해가 되는 것은 없으면서 장점만 있는 자기 위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일주일에서 45번 정도의 적당한 자기 위로는 신체와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니 파트너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자기 위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오라버니만의 특별한 매력을 갖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다양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매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여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핵심적인 매력들은 호불호를 가리지 않고 여자에게 강하게 어필이 되는데요. 오늘은 젊은 여자들도 껌뻑 죽는 중년 남자의 중후한 매력과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중년으로서의 중요하고 멋진 매력을 뽐내실 수 있게 되실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자들 중에는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의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래의 동년배보다는 띠동갑을 훌쩍 넘기는 연상의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남자들의 어떤 매력에 빠지는 걸까요? 여자들은 10대 어린 시절에는 주로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꽃미남들을 사랑하죠. 그때는 여자들이 이성을 잘 몰라서 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면 주변에서 대시해오는 남자들을 만나면서 경험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데요. 사랑은 이런 건가? 하면서 멋모르고 불장난 같은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또래의 미숙한 동갑내기 남자들보다 완전히 다른 향기를 가지고 있는 중년의 남자에게 푹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패기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중년 남자의 매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감. 말 그대로 중년의 남자는 또래의 남자들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치열하게 10대, 20대, 30대를 살아오면서 온갖 고생과 풍파를 겪고 나서 얻게 되는 안정감이죠. 머리에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가진 바이브와 아우라가 생기게 됩니다. 여자들은 이러한 진짜 어른의 바이브에서 안정감과 존경심을 느끼고 이러한 매력에 빠지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중년의 중후한 남자들은 여자의 수가 뻔히 보이는 밀당 같은 것에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가끔 여자들은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밀당을 하거나 테스트를 하곤 하는데요. 일부러 연락을 늦게 한다던가 질투심을 유발한다던지의 수를 씁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중년의 남자는 이러한 수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고요함과 차분함을 유지하죠. 이런 밀당뿐만 아니라 여자가 감정적으로 나올 때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것이죠. 긍정적인 감정은 공유할수록 매력적이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컨트롤할수록 매력적입니다. 중년 남자들은 이걸 잘 알고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같이 흥분하지 않고 다독여주기도 하고 차분하게 문제 해결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여자는 노련한 대처 능력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만났던 어렸던 남자친구는 교통사고나 시비나 사소한 갈등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정적으로 변하고 허술하게 대처하는데 반해 중년의 남자는 차분하고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신사답게 행동하는 것이죠. 여자는 이러한 행동에 불안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실행력. 젊은 남자들은 사실 본인의 경험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종종 여자 앞에서 과대포장하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진심으로 꼭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언제 호캉스 하러 가자, 영덕에 대게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을 내뱉곤 하지만 막상 지키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이러한 말들이 구체적인 약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지켜지지 않아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구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 남자는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실적인 계산들이 먼저 딱딱 나오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젊은 친구들처럼 불확실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허투루 내뱉는 말은 잘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서 보여주는 편이죠. 그러면 여자는 무한한 신뢰를 하면서 마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해력.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선 남녀의 차이를 인지하고 서로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녀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중년의 남자는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자라는 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여자와 마찰이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굳이 맞닥뜨리기보다는 딸을 대하는 아빠처럼 그냥 이해해주며 져주게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러한 모습에 깊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끼고 매력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여자도 남자에 대해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주어야 지만 젊은 여자들은 경험이 적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없죠. 다섯 번째, 자신감. 중년이 되면 자기가 오랜 시간 추구해온 일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직업적인 성취를 이뤄서 어떤 자신감 또는 취미나 예술 쪽에 공을 들인 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프로 수준으로 올라오는 단계이죠. 또한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부분에서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도 대화 자체가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워집니다. 여행가라면 전 세계를 누비고 안 가본 곳이 없을 테니 얼마나 해줄 얘기가 많겠어요. 그리고 캠퍼라면 완전 캠핑 도사가 되어 있겠죠. 이런 자신감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중년의 남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이러한 남자의 자신감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삶의 철학. 젊은 남자들은 무조건 돈, 성공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년의 남자는 온갖 고된 시련과 풍파를 견뎌오면서 자신만의 삶의 철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꼰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직 돈 성공에만 눈이 멀어 휘둘리는 젊은 남자들에 비해 상당히 어른스럽고 성숙해 보입니다.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갖고 있는 중년의 남자는 쉽게 휘둘리지 않고 깊은 호수처럼 잔잔하며 온갖 잡다한 문제들로부터 어느 정도 초연해 있죠. 이러한 모습의 여자들은 진심으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정말 골이 심하게 빈 여자가 아니라면 남자들이 비싼 차에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이러한 자기만의 깊은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을 진정으로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젊은 여자가 중년 남자에게 느끼는 중후한 매력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안정감.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세 번째, 실행력. 네 번째, 이해력. 다섯 번째, 자신감. 여섯 번째, 삶의 철학입니다. 젊은 청춘도 분명히 아름답고 그것만의 매력이 있지만 중년의 삶도 그에 못지않은 성숙하고 중후한 매력이 있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는 철없고 막무가내인 젊은 남자들에게 질려버려서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남자를 갈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그러니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나이 차이가 난다고 괜히 주눅들지 마시고 자신 있게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모든 음식을 당신의 약으로 삼고 의사로 삼아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 이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사들은 거의 먹지 않는다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스크림인데요. 영양학 박사인 마이클 허트는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음식으로 아이스크림을 꼽았을 정도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양한 맛과 독특한 아이스크림 이름으로 사랑을 받는 한 체인 본사 창업주의 외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자였던 존 라빈스는 엄청난 재산과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고
아이스크림도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존 라빈스의 이런 결정은 공동창업주 중 한 명의 죽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개의 아이스크림이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지만 매일 먹는 아이스크림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말을 남긴 후에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환경운동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이트 초콜릿인데요. 초콜릿은 적당히 섭취할 경우 다이어트 및 순간적 집중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크 초콜릿이 아닌 화이트 초콜릿의 경우 당분이 높고 카카오 함량이 낮아서 설탕 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콜릿을 섭취할 경우 화이트 초콜릿 대신 순수,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통조림 음식인데요. 통조림 캔 재질에는 대체적으로 주석이나 스테인리스, 스틸과 알루미늄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식품과 접촉하는 캔의 내부가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성과 접착성이 뛰어난 에폭시, 수지 코팅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에폭시 수지는 비스페놀 A가 원료 물질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아주 작은 양이라도 용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공된 음식의 경우 유리병에 담긴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가공육인데요.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 육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콜레스테롤도 많으며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 방부제 등이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한 전문의는 가공육을 두고 가장 영양이 적은 동물의 부산물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건강한 가공육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의사들이 가급적이면 피하는 음식 5번째로는 밀가루가 있는데요. 밀가루 중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밀가루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간식의 주 재료입니다. 밀가루의 성분 중 하나인 글루텐은 각종 알러지나 비만, 만성변비를 유발할 뿐 아니라 골밀도 저하나 피부 트러블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번째로는 인공색소가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인공색소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에 많이 쓰이는 재료로 인공조미료, 색소, 설탕 등을 혼합해서 만듭니다. 이런 인공색소 중 타르게, 색소는 대부분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타르게 색소가 들어있는 경우라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어트 음료가 있는데요. 흔히 제로 칼로리로 알려진 다이어트 음료는 칼로리가 없는 대신 인공감미료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공감미료는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8번째로는 마가린인데요. 의사들은 마가린은 버터보다 기름 함량이 높으며 트랜스 지방이 많기 때문에 마가린 대신 버터를 드시는 것이 몸에 덜 해롭다고 말합니다. 9번째로는 팝콘이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흔히 먹는 팝콘에는 다량의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어 있으며 맛을 내기 위해 인공버터, 기름이나 인공조미료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먹지 않는 10번째 식품에는 옥수수 시럽이 있는데요. 옥수수 시럽은 디저트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로 설탕보다 당도가 6배가량 높아 음료 등에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시럽의 단맛이 지방과 결합하게 되면 중독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의사들은 먹지 않는다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